빛이 있으라. 이 짧은 한마디는 과학을 뛰어넘는 질서의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신화의 문장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삶을 위한 지혜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지혜의 책, 여기는 Book of How to.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어떻게, 즉 how to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주제는 과학적 우주론이 설명하지 못한 창조의 진실,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 속 빛의 의미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빅뱅, 무신론적 진화론, 우연의 연속. 이 모든 설명은 인간의 이성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왜 생겨났는가? 누가 시작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서 그 이론들은 침묵합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우주론이 스스로 모순되는 지점, 성경 창세기의 놀라운 과학적 일관성, 그리고 빛이라는 개념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해 심도 깊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과학과 신앙 사이 진리의 실체를 찾고 계셨다면 지금 이 시간 함께 그 문을 열어보시죠. 빛이 있으라 우주론의 착각과 창조의 진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과학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천체 물리학자들이 자신만만하게 나와서 수백억 광년 떨어진 은하의 나이를 정확히 계산했다고 발표합니다. 우주의 나이가 정확히 138억 년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빅뱅 이론은 마치 우리가 직접 목격한 사실인 양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적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를 의심하는 것은 무지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잠깐, 정말로 그럴까요? 이 모든 확신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인간은 달에 몇 번 가봤을 뿐입니다. 1969년부터 1972년까지 아폴로 미션을 통해 총 12명의 인간이 달 표면을 밟았습니다. 달은 지구에서 겨우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이는 지구 둘레의 10배 정도 되는 거리에 불과합니다. 화성에는 아직 인간이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로봇 탐사선 몇 대를 보냈을 뿐입니다. 화성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울 때도 5,500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에 가까이 가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합니다. 파커솔라 프로브라는 탐사선이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마저도 태양 표면에서 690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까지만 갔습니다. 우주의 스케일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는 4.2 광년입니다.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로 약 9조 5천억 킬로미터입니다. 즉, 가장 가까운 별까지도 약 40조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를 비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지구를 탁구공 크기로 줄인다면 달은 약 1m 떨어진 곳에 구슬 하나 정도의 크기로 있을 것입니다. 태양은 약 100m 떨어진 곳에 축구공 크기로 있을 것이고, 가장 가까운 별은 무려 3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구 지름의 2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현재 인간이 직접 탐사한 범위는 이 비유에서 탁구공 주변 1m 반경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3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 아니 그보다 수백만 배, 수십억 배 더 먼 곳에 있는 천체들의 정확한 거리와 나이, 구성 성분을 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식의 기초는 빛입니다. 우리는 빛, 정확히는 전자기파를 통해서만 우주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란 전기장과 자기장이 공간을 통해 전파되는 파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도 전자기파의 한 종류이고 라디오파, 저고해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도 모두 전자기파입니다. 문제는 이 빛들이 우주의 먼 곳에서 출발하여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빛의 속도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로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 여겨지지만 우주의 거대한 규모 앞에서는 여전히 느립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잔상이라는 점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 우리는 그 별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별이 과거 어느 시점에 방출한 빛일 뿐입니다. 태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약 8분 20초가 걸립니다. 즉, 우리가 지금 보는 태양은 8분 20초 전의 모습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우리는 8분 20초 후에야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주의 모든 천체에 적용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온 빛은 4.2년 전에 출발한 것이고 시리우스에서 온 빛은 8.6년 전의 것입니다. 북극성에서 온 빛은 무려 433년 전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보는 북극성은 조선시대 선조 때의 모습인 셈입니다. 더 멀리 있는 천체들은 어떨까요?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온 빛은 254만 년 전에 출발한 것입니다. 이는 인류의 조상인 호모 하빌리스가 살던 시대의 빛입니다. 현재 가장 멀리 관측된 은하들은 130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들에서 온 빛은 130억 년 이상 전에 출발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주의 현재 상태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놀랍게도 거의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것은 과거의 정보일 뿐이고 그 과거가 언제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했는지, 빛이 우주 공간을 여행하면서 변화하지 않았는지, 우주 공간 자체의 특성이 빛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가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은 이런 불확실한 가정들 위에서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이라고 단정하고 빅뱅 이론을 사실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합니다. 이는 과학이 아니라 믿음, 아니 맹신에 가깝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저기 있는 별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 별이 과거 어느 시점에 방출한 빛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빛은 파동의 형태로 공간을 통해 전파됩니다. 전자기파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수직으로 진동하면서 공간을 통해 이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과 비슷하지만 물질이 필요 없이 진공 상태에서도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빛의 속도는 진공에서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는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 돌 수 있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규모 앞에서는 여전히 느립니다. 우리 태양계만 해도 해왕성까지의 거리가 약 45억 킬로미터입니다. 빛이 태양에서 해왕성까지 가는데 약 4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의 지름은 10만 광년입니다.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로 약 9조 5천억 킬로미터입니다. 즉, 우리 은하를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로지르는데 빛으로도 10만 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가장 가까운 다른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254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는 약 465억 광년 떨어져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는 빅뱅 이론에 따른 우주의 나이 138억 년보다 훨씬 큰 거리인데 그 이유는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는 모든 별들은 각기 다른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며 과거의 여러 시점들을 동시에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방금 알려드린 것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실제로 보는 것들은 과거의 다른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가 아닌 영혼의 위치에서 다른 과거의 시간대의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과거의 시간대, 즉, 영혼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눈으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는 관찰자 자신이 인지력의 부족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현재 상태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것은 과거의 정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베텔기우스라는 별은 약 700광년 떨어져 있고 언젠가는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별이 실제로는 이미 700년 전에 폭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아직 모를 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보는 밝은 별들 중 일부는 실제로는 이미 죽어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 신문만 읽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조선일보 1920년판을 읽고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을 분석하려는 것만큼 부조리한 일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모든 계산은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전제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 가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전제는 어떻게 검증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는 지구상의 실험실에서 측정된 결과를 우주 전체에 확대 적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1983년 국제도량형총회에서 빛의 속도를 정확히 2억 9,979만 2,458 미터/세컨으로 정의했는데 이는 지구상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 공간은 지구의 실험실과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첫째, 중력장의 영향.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강한 중력장에서는 시간이 느려지고 공간이 휘어집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이 거의 멈춘 것처럼 흐르고 빛조차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빛이 강한 중력장을 지나면서 속도나 특성이 변하지 않을까요? 둘째, 성간 물질의 영향. 우주 공간은 완전한 진공이 아닙니다. 성간 먼지, 가스 구름, 플라즈마 등 다양한 물질들이 희박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빛이 이런 물질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속도나 파장이 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장의 영향. 우주에는 강력한 자기장들이 존재합니다. 펄사, 즉 중성자별, 이나 마그네타 같은 천체들은 지구 자기장보다 수조 배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한 자기장이 빛의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현재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의 95% 이상이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빛의 전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시간에 따른 변화입니다. 빛이 수십억 년의 시간 동안 우주 공간을 여행하면서 겪었을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물리 상수들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가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세구조 상수라고 불리는 기본 물리 상수가 우주 역사 동안 조금씩 변했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만약 기본 물리 상수들이 변한다면 빛의 속도도 변했을 수 있습니다. 과학 다큐멘터리를 보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화려한 영상들과 함께 빅뱅이나 블랙홀의 모습을 마치 실제로 촬영한 것처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이론에 기반한 상상도일 뿐입니다. 실제 관측 데이터는 대부분 흑백의 점들이나 파형 그래프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과학적 자세라면 관측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우주를 관측할 수 있고, 그마저도 과거의 정보일 뿐이라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이는 과학을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자는 것입니다. 관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추측을 마치 확실한 사실인 양 주장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 아니 맹신에 가깝습니다. 인간이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수단은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전자기파, 즉 빛 이외에는 중력파와 우주선을 통한 관측이 가능하지만 이것들도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결국 우리의 우주에 대한 지식의 99% 이상은 빛을 통한 관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마저도 과거의 정보이고 우주 공간을 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외국 친구의 안부를 묻기 위해 편지만 주고받는 것과 같습니다. 편지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편지가 배달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빛을 통한 우주 관측의 근본적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과학적 자세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우주가 아니라 과거의 잔상들을 보고 있을 뿐이고, 그마저도 얼마나 정확한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겸손함을 바탕으로 할 때 우주의 기원과 나이에 대한 전혀 다른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현재의 관측 데이터들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여지가 열리고 순간 창조와 같은 대안적 가설들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 우주론이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주로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 천체까지의 거리, 허블 상수를 통한 우주 팽창 속도, 그리고 가장 오래된 별의 나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산의 기초에는 시간이 우주 전체에서 균일하게 흐른다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시간은 절대적이고 균일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시간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시간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시계를 보고 몇 시 몇 분인지 확인하고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의 본질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에는 해시계나 물시계를 사용했습니다. 지구의 자전을 이용해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고 지구의 공전을 이용해 1년을 정의했습니다. 현재는 세슘 원자의 진동을 기준으로 1초를 정의합니다. 정확히는 세슘 133개 원자의 바닥 상태에서 일어나는 특정 전이에 해당하는
복사의 주기를 91억 9263만 1770번 센 시간을 1초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의들은 지구상에서, 지구의 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주의 다른 환경에서도 이 정의들이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서는 시간이 느려집니다. 이를 시간 지연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빛의 속도의 90%로 움직이는 우주선에서는 시간이 약 2.3배 느리게 흐릅니다. 즉, 우주선에서 1년이 지날 동안 지구에서는 2.3년이 지나갑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느려집니다. 이를 중력적 시간 지연이라고 합니다. 지구 표면에서보다 높은 고도에서는 중력이 약하므로 시간이 조금 빠르게 흐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작지만 실제로 측정 가능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측정된 사실들입니다. 1. GPS 위성. GPS 위성은 지구 표면에서 약 2만 킬로미터 상공을 돌고 있습니다. 이 고도에서는 지구 표면보다 중력이 약하므로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하루에 약 45 마이크로초 정도 빠릅니다. 또한 위성이 초속 3.9km로 빠르게 움직이므로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지연도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하루에 약 7 마이크로초 느려집니다. 2. 입자 가속기 실험. 고에너지 입자 가속기에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된 입자들은 실제로 시간이 느려진 것이 관측됩니다. 뮤온이라는 입자는 정지 상태에서 평균 2.2 마이크로초 후에 붕괴하는데 빠르게 움직일 때는 훨씬 오래 살아남습니다. 3. 원자시계 실험. 정밀한 원자시계를 항공기에 태워 비행시킨 후 지상의 원자시계와 비교하면 실제로 시간 차이가 측정됩니다. 1971년 하펠과 키팅이 수행한 실험에서는 상대성 이론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런 효과들을 우주적 규모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주에는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중력장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블랙홀.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천체입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이 극도로 느려집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는 시간이 거의 멈춘 것처럼 흐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들이 블랙홀 근처의 행성에 1시간 머물렀는데 지구에서는 7년이 지났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과장된 것이지만 실제로 강한 중력장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시간 지연이 가능합니다. 둘째, 중성자별. 중성자별은 태양 질량의 1.4에서 2배 정도의 물질이 지름 20km 정도의 구에 압축된 천체입니다. 이들의 표면 중력은 지구의 수십억 배에 달합니다. 중성자별 표면에서는 시간이 상당히 느려집니다. 셋째, 은하 중심의 거대 블랙홀. 우리 은하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400만 배에 달하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 주변에서는 강한 중력으로 인한 시간 지연이 발생합니다. 우주의 138억 년 역사 동안 이런 극단적인 중력 환경들이 시간의 흐름에 미친 영향은 어떨까요? 초기 우주는 현재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았습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 초기에는 모든 물질이 극도로 압축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고밀도 환경에서는 중력이 현재보다 훨씬 강했을 것이고, 따라서 시간의 흐름도 현재와는 달랐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주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는 물질의 분포가 다르므로 중력장의 강도도 다를 것입니다. 은하단이 밀집된 지역과 거의 비어있는 보이드 지역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우주론에서 우주 팽창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적색 편의 현상입니다.
먼 은하에서 오는 빛이 붉은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적색편이란 빛의 파장이 길어지는 현상입니다. 파장이 길어지면 빛이 더 붉게 보입니다. 파란색 빛의 파장은 약 400에서 500 나노미터이고 빨간색 빛의 파장은 약 600에서 700 나노미터입니다. 따라서 파장이 늘어나면 파란 쪽에서 빨간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를 주로 도플러 효과로 해석합니다. 도플러 효과란 소리나 빛의 발생원이 관측자에 대해 움직일 때 주파수가 변하는 현상입니다. 구급차가 다가올 때는 사이렌 소리가 높게 들리고 멀어질 때는 낮게 들리는 것이 도플러 효과의 예입니다. 먼 은하들의 적색 편의를 도플러 효과로 해석하면 그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더 먼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크므로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이것이 우주 팽창의 증거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정말로 도플러 효과만이 적색 편의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색 편의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1. 중력 적색 편의. 강한 중력장에서 나오는 빛은 에너지를 잃어서 적색 편의를 보입니다. 빛이 중력장에서 탈출할 때 중력 우물을 빠져나오면서 에너지를 잃는 것입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빛도 미약하지만 중력 적색 편의를 보입니다. 만약 먼 은하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강한 중력장에 둘러싸여 있다면 그들에서 오는 빛이 적색 편의를 보일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 중력 효과가 빛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2. 피로한 빛 가설. 빛이 긴 거리를 여행하면서 에너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피로한 빛 가설이라고 합니다. 빛이 우주 공간의 입자들과 상호작용하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메커니즘을 통해 에너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3. 우주 공간 자체의 특성. 우주 공간 자체가 빛의 파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양자장론에 따르면 진공도 완전히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 입자들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활발한 공간입니다. 이런 양자 요동이 빛의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물리 상수의 변화. 물리 상수들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면 적색 편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세구조 상수가 과거에는 현재와 달랐다면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달랐을 것이고 따라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도 달랐을 것입니다. 적색 편의와 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허블 법칙도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허블 법칙은 은하의 거리가 멀수록 적색 편의가 크다는 관측 사실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법칙에는 상당한 산포가 있습니다. 즉, 같은 거리에 있는 은하들도 적색 편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천체들은 예상보다 훨씬 큰 적색 편의를 보이거나 오히려 청색 편의를 보이기도 합니다. 일부 퀘이사들은 거리에 비해 너무 큰 적색 편의를 보입니다. 또한 서로 중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천체들이 전혀 다른 적색 편의를 보이는 경우도 발견됩니다. 허블 상수 자체도 측정 방법에 따라 다른 값이 나옵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한 방법과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이용한 방법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를 허블 긴장이라고 합니다. 현대 천체 물리학계는 자신들의 이론에 맞지 않는 관측 결과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가설들을 도입해 왔습니다. 은하의 회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면 암흑물질을 가정하고 우주 팽창이 가속되면 암흑 에너지를 가정합니다. 현재 우주의 95% 이상이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계산이 틀렸을 때 보이지 않는 변수를 계속 추가하여
억지로 맞추려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전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과학적이지 않을까요? 또한 과학계의 권위주의적 구조도 문제입니다. 주류 이론에 도전하는 연구는 연구비를 받기 어렵고 논문 게재도 어렵습니다. 비주류 이론들은 처음부터 배척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은 우리 인간의 경험 범위 내에서만 의미를 갖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우주적 규모에서의 시간, 특히 창조 이전의 시간에 대해 함부로 추정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오만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주 초기에 극단적인 중력 환경이 있었다면 시간의 흐름이 현재와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빅뱅 이론 자체에서도 우주 초기의 밀도는 무한대에 가까웠다고 가정하는데 그런 환경에서의 시간의 흐름은 어떠했을까요? 더 나아가 만약 우주가 순간적으로 창조되었다면 시간 자체도 그 순간에 함께 창조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 이전의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성 이론이 보여준 것처럼 시간은 관측자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주의 나이를 정확히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본질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주 전체의 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우주거리 사다리라고 불립니다. 이는 가까운 거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먼 거리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마치 사다리를 한 계단씩 올라가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근본적 문제는 각 단계의 오차가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계단에서 10%의 오차가 있다면 마지막 계단에서는 수백 %의 오차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리 측정 방법은 삼각 측량법입니다. 이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삼각함수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6개월 후에는 정반대편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때 지구의 위치 변화는 약 3억 킬로미터, 즉 지구 공정궤도의 지름입니다. 이 거리를 기준으로 삼아 별의 위치 변화를 측정하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별이 가까이 있을수록 위치 변화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를 연주시차라고 합니다. 1파섹은 연주시차가 1초각인 거리로 약 3.26 광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리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상 망원경으로는 100파섹, 약 326 광년 정도까지만 정확한 측정이 가능했습니다. 유럽우주기구의 히파르코스 위성은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운용되어 더 정밀한 측정을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1000파섹, 3260 광년까지 측정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운용된 가이아 위성은 더욱 정밀한 측정을 수행하여 수만 파섹까지 측정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은하의 지름이 10만 광년, 약 3만 파섹임을 고려하면 은하 전체의 30% 정도 범위에서만 직접 측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직접 측정이 불가능한 더 먼 거리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병황성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은 주기적으로 밝기가 변하는 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변광 주기와 절대 밝기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주기가 긴 세페이드일수록 더 밝습니다. 세페이드의 변광 주기를 관측하면 그 별의 절대 밝기를 알 수 있습니다. 절대 밝기와 관측되는 밝기를 비교하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후의 와트 수를 알고 있을 때 실제로 보이는 밝기로부터 거리를 계산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주기광도 관계 자체가 첫 번째 단계에서 얻은 가까운 세페이드들의 거리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첫 단계의 오차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둘째, 세페이드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개체군 1 세페이드와 개체군 2 세페이드는 같은 주기라도 밝기가 다릅니다. 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거리 계산에 오차가 생깁니다. 셋째, 성간먼지에 의한 흡수와 산란을 정확히 보정해야 합니다. 먼지는 특히 파란색 빛을 많이 흡수하므로 별이 실제보다 어둡고 붉게 보이게 만듭니다. 이를 정확히 보정하지 못하면 거리를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페이드로도 측정할 수 없는 더먼거리에는 타입 A형 초신성을 표준 촛불로 사용합니다. 타입 1A형 초신성은 백색화해성이 동반성에서 물질을 빼앗아 어느 일정한 질량에 도달했을 때 일어나는 폭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항상 같은 질량에서 폭발함으로 비슷한 밝기를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타입 1A형 초신성들의 최대 밝기는 상당히 균일합니다. 더욱이 밝기 곡선의 모양을 분석하면 더 정확한 절대 밝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느리게 어두워지는 초신성일수록 더 밝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타입 1A형 초신성은 은하 전체보다 밝을 수 있을 정도로 밝기 때문에 매우 먼 거리까지 관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측된 가장 먼 초신성들은 적색 편이가 1.7 이상인, 즉 우주 나이의 30% 정도 시점의 것들입니다. 하지만 타입 1A형 초신성에도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말로 모든 타입 1A형 초신성이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발생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백색화해성이 물질을 천천히 축적하다가 폭발하는 경우와 두 백색화해성이 충돌하여 폭발하는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에 따른 변화 가능성입니다. 초기 우주의 별들은 현재의 별들과 화학적 조성이 달랐습니다. 무거운 원소들의 비율이 낮았던 초기 우주의 백색화해성들이 현재의 것들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폭발했을까요? 셋째, 거리가 멀어질수록 개별 초신성을 자세히 관측하기 어려워집니다. 멀리 있는 초신성들은 주변 은하의 밝기에 묻혀서 정확한 밝기 측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인 거리 측정 방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표면 밝기 요동법. 은하 표면의 밝기 요동을 분석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은하일수록 개별 별들을 분해할 수 있으므로 표면 밝기의 요동이 큽니다. 2. 툴리-피셔 관계.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와 절대 밝기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빠르게 회전하는 은하일수록 더 밝다는 경험적 관계에 기반합니다. 3. 중력 렌즈 효과. 먼 퀘이사의 빛이 중간에 있는 은하의 중력에 의해 휘어져서 여러 개의 상으로 보이는 현상을 이용합니다. 각 상의 밝기 변화 시간차를 분석하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 측정의 체계적 오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적 편견. 과거에는 개별 천문학자들이 각자 다른 거리 척도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가 더 크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더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편견이 측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2. 선택 효과. 밝은 천체들이 더 쉽게 관측되므로 표본에 편향이 생깁니다. 또한 특별히 밝거나 특이한 천체들이 더 많이 연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기기의 체계적 오차. 망원경이나 검출기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방향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의 사진 건판들은 정확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허블 상수는 우주 팽창의 속도를 나타내는 상수입니다.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한 허블 상수의 값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는 약 8에서 9%로 측정 오차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를 허블 긴장이라고 부르며 현재 우주론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입니다. 만약 허블 상수를 정확히 모른다면 우주의 나이 계산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허블 상수가 10% 틀리면 우주의 나이도 10% 틀릴 수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불일치가 현재 우주론 모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천문학계는 관측 기술이 발달할 때마다 기존 이론을 수정해 왔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도입되었을 때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을 시작했을 때도 기존 예상과 다른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때마다 근본적인 전제를 의심하기보다는 이론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는 마치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길을 찾으면서 길이 맞지 않을 때마다 지도를 고치기보다는 새로운 지름길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우주 급팽창 등 검증할 수 없는 개념들을 계속 추가하면서 기존 이론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원자는 중심에 있는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단한 설명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원자핵의 크기는 원자 전체 크기의 10만 분의 1 정도입니다. 만약 원자를 축구장 크기로 확대한다면 원자핵은 중앙에 있는 구슬 하나 정도의 크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인 셈인데 물질이 왜 견고하게 느껴질까요?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전하를 가진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 전자기파를 방출하며 에너지를 잃어야 합니다.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다면 계속 에너지를 잃어서 결국 원자핵에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세기 초에 양자역학이 등장했습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전자는 확정된 궤도를 도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존재합니다.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이 정말로 물리적 현실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수학적 도구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며 양자역학의 확률적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자핵 안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붙잡아 두는 힘을 강한 핵력이라고 합니다. 양성자들은 모두 양전하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기적으로 서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강한 핵력이 이 전기적 반발력을 이겨내고 원자핵을 안정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강한 핵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현재의 이론에 따르면 글루온이라는 입자가 이 힘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루온을 직접 관측한 적은 없습니다. 쿼크 이론에 따르면 양성자와 중성자는 더 작은 쿼크들로 구성되어 있고 글루온이 쿼크들을 묶어준다고 합니다. 쿼크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고 항상 묶여서만 발견됩니다. 이를 쿼크 감금이라고 합니다. 쿼크를 분리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한 힘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마치 고무줄을 느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현재의 이론들은 현상을 기술할 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못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을 시공간의 곡률로 설명했습니다. 질량이 있는 물질이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다른 물질들은 이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우아한 기하학적 설명이며 실제로 많은 예측들이 관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성의 근일점 이동, 빛의 휘어짐, 중력파의 존재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중력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간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은 여전히 없습니다. 다른 힘들과 마찬가지로 중력도 중력자라는 입자에 의해 전달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력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이론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끈 이론, 루프 양자중력 이론 등이 제안되고 있지만 모두 실험적 검증이 불가능한 추측들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은 물질과 에너지가 상호 변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질량은 에너지의 한 형태이고 에너지는 질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양자장론에 따르면 진공은 완전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가상 입자들이 끊임없이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활발한 공간입니다. 카시미르 효과는 이런 양자 요동의 실제 증거입니다. 매우 가까이 붙인 두 금속판 사이에는 판을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는 판 사이의 가상 입자들이 바깥쪽보다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됩니다. 하지만 가상 입자라는 개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수학적 기법일 뿐일까요? 현재 우주론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물질은 우주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암흑물질 27%와 암흑에너지 68%라는 정체불명의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암흑물질은 중력은 가하지만 전자기적 상호작용은 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빛을 방출하지도 흡수하지도 않으므로 직접 관측할 수 없고 오직 중력 효과로만 존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암흑에너지는 더욱 신비합니다.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청력을 가진 에너지라고 가정되지만 그 정체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도입했다가 철회한 우주상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런 것들이 존재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이론이 근본적으로 틀렸을까요? 우주의 95%가 정체불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 아닐까요? 현재 소립자 물리학의 기본 이론은 표준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이 모형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과 힘을 전달하는 입자들을 체계화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2012년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 힉스 보손이 발견되었습니다. 힉스 장이라는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장이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한다는 이론이 확인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도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못합니다. 왜 힉스장이 존재할까요? 왜 어떤 입자는 힉스장과 강하게 상호작용하여 무거워지고 어떤 입자는 약하게 상호작용하여 가벼워질까요? 광자는 왜 힉스장과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아서 질량이 없을까요? 현재 가장 강력한 입자, 가속기인 대형 강입자 충돌기도 우주의 근본적 비밀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가속기를 만들려면 지구 전체를 둘러싸는 크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물질 자체가 왜 존재하는가입니다.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제기한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물리학은 물질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설명할 수 있지만 왜 존재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빅뱅 이론도 물질과 에너지가 이미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우주의 기본 물리 상수들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놀랍도록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교한 조율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 원리나 다중우주론이 제한되지만
이들도 검증 불가능한 추측들입니다. 물질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비롭고 복잡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입자들의 성질부터 우주 전체 구조까지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가득합니다. 현대 과학이 이룬 성취들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아직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물질의 존재 자체와 그 정교한 설계는 우연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는 창조주의 존재를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 따르면 과학은 점진적 발전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발전합니다. 기존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들이 누적되면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패러다임은 과학자들이 공유하는 기본적인 믿음, 가정, 방법론의 체계입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어떤 문제를 연구할 것인지,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어떤 답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천동설 패러다임에서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천체가 지구 주위를 돈다고 봤습니다. 이 패러다임 안에서 과학자들은 복잡한 주전원 이론을 만들어서 행성들의 움직임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상현상들이 누적되었습니다. 금성의 위상 변화, 목성의 위성들, 별의 연주시차, 부재 등이 천동설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우주론에도 그런 이상현상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과학적 자세는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주의 기원이나 생명의 기원 같은 문제는 실험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런 영역에서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현재 상태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것은 과거의 잔상일 뿐이고 그마저도 빛이라는 제한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주의 거리와 나이를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은 가정들과 추론 단계들이 개입되어 있어서 오차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다른 지식의 영역들과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학, 철학, 신학이 통합된 전인격적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빛은 단순한 전자기파가 아닙니다. 창조주가 혼돈에서 질서를, 어둠에서 밝음을, 무의미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빛이 있으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우주의 기원과 창조주의 의도, 그리고 인간 존재의 목적까지 함께 성찰해 보았습니다. 과학은 어떻게를 설명하지만 신앙은 왜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왜라는 질문에 성경은 단호하게 그러나 온유하게 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계셨기에 질서가 생겼고 목적이 생겼고 존재의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의자에서 일어나는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Book of How To는 여러분의 하루의 지혜의 한 줄기를 더해드리고자 매일 새로운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공간,
한국 제품 전문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한국의 정성과 품질을 미국까지. 필요한 생활용품, 건강식품, 따뜻한 마음까지. aptmall.net 아파트몰에서 만나보세요.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201-787-6534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201-787-6534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Book of How to 제임스 킴을 검색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진리와 삶의 실체를 향한 여정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빛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당신의 존재 이유를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